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꼭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브리핑룸에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오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현장을 망친 대원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윤태섭이라는 이름이 문제 대원으로 전국에 방송되는 순간이었죠. 명령 불복종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팀 전체가 위험해져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어요. 규정 위반, 무책임한 공무원, 개인적 감정. 그런 단어들이 기사 제목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현장을 촬영하던 손을 멈췄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기자들의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들, 누굴 구했는지도 모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진실은 아직 땅속 깊이 묻혀 있었고 그들은 그 무엇도 모른 채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섭입니다. 산림청 드론 구조대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째가 되어 가네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제복을 입으면서도 휴대폰을 확인해요. 어머니께서 혹시 전화라도 하셨나 해서 말이에요. 다행히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럼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시겠죠? 강원도 춘천 드론 구조대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은 늘 똑같습니다. 산자락을 끼고 돌아가는 국도를 따라 차를 몰면서 문득 고향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그 작은 마을 말이에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태섭아, 자주 와라 하시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께서 조금씩 달라지고 계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아, 태섭이구나. 어디 있니? 하시더라고요. 제가 춘천에서 일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오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시작하세요. 오늘은 비교적 조용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대기 상태 유지하도록. 오 과장님은 항상 규정과 매뉴얼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연 씨가 옆자리에서 드론 영상 장비를 점검하고 있네요. 현장 기록을 담당하는 분인데 처음 왔을 때는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함께 하다 보니 누구보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태섭 씨, 드론 배터리 상태 어때요? 네, 모두 정상입니다. 짧게 대답하고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림 화재 발생 전 대원 즉시 출동. 방송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이 부산해졌어요. 각자 장비를 챙기고 차량으로 향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 분 한 초가 소중하니까요.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 과장님이 상황을 브리핑해 주세요. 산불 규모가 꽤 큽니다. 바람이 강해서 확산 속도가 빨라요. 우리는 드론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소방서와 협력해서 진화 작업을 도울 겁니다. 창밖으로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죠.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짙어졌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드론을 띄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불타는 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어요. 나무들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했죠. 그런데 드론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익숙한 풍경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 골짜기, 저 마을 입구. 설마 하는 마음에 좀 더 자세히 봤는데. 저 산, 우리 고향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화면 속 마을은 분명히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그곳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는 아직 그 집에 계실 텐데. 불이 마을까지 번지면 어떻게 하죠? 치매 증상 때문에 상황 판단이 어려우실 텐데. 손이 떨렸어요. 드론 조종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태섭 씨,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임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구조대원으로서의 의무와 아들로서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화면 속에서 불길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론 화면을 통해 마을의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머니 집 지붕이 보였는데 아직 연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죠. 오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태섭아, 집중해. 감정 섞으면 죽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구조 현장에서는 냉정함이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저 화면 속에는 제 어머니가 계신다고요. 과장님, 저 마을에 제 어머니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너 혼자 영웅 되겠다는 생각 버려. 오 과장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들렸어요. 규정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작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방서에서 주민 대피는 알아서 하고 있어. 우리는 드론으로 화재 진행 상황만 파악하면 돼. 다른 대원들도 묵묵히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제 표정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섭 씨, 걱정되시겠지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연 씨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를 이해한다는 뜻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겠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드론 화면 속에서 불길은 계속 번져가고 있었고 바람 때문에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방서 상황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곡리 마을 주민 대피 완료. 하지만 일부 독거노인들 연락두절 상태. 연락두절 독거노인.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니까 대피 방송을 들으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안 돼. 현장 투입은 소방서 몫이야. 우리는 여기서 대기해. 오 과장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드론을 통해 본 마을 입구 쪽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무전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장비 가방을 메고 차량 쪽으로 향했어요. 야, 윤태섭. 어디 가는 거야? 오 과장님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연 씨가 뛰어와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태섭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징계받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럼 왜? 불이 꺼져도 어머니가 기다리시면 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연 씨를 지나쳐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동료들을 봤는데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미 연기로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지만 타는 냄새가 계속 들어왔어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어머니는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계실 텐데 대피 방송을 제대로 들으셨을까요?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핸드폰 사용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산림청 드론 구조대원 윤태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 태섭이었어요. 차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화재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풍 때문에 진화 작업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대피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요? 멀리서 어머니 집이 보였는데, 다행히 아직 불은 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쪽 산에서 연기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둘러봤지만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죠. 그럼 대피하신 건가 싶어서 안도했는데 부엌 식탁 위에 어머니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핸드폰을 두고 가신다는 건 뭔가 급하게 나가셨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때 뒤쪽 산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집 뒤쪽으로 나가보니 평소 어머니께서 산나무를 뜯으러 다니시던 오솔길이 보였어요. 혹시 그쪽으로 가셨나 싶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야가 2미터 정도밖에 안 됐죠.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쉴 때까지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와 타는 소리만 들렸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나무들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불기둥이 하늘을 찢으며 솟아올랐어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풍경이었죠. 산소통을 메고 있어서 숨쉬기는 괜찮았지만 열기 때문에 온몸이 타는 것 같았어요. 방화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저 멀리서 무너진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아니, 자세히 보니 작은 산막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쉬시던 그곳이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지붕이 반쯤 붕괴돼 있었고 그 아래서 미약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무너진 나무와 지붕재를 치웠어요. 손에 상처가 나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그 아래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죠. 누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걸까요?
아니면 연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건가요? 어머니, 저예요. 태섭이요. 태섭이. 태섭이 어디 있나요?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방화복과 헬멧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헬멧을 벗고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 태섭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태섭이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나가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려는데 숨이 너무 가쁘셨어요.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이 어려우신 것 같았죠. 망설임 없이 제 산소통을 벗어서 어머니께 씌워드렸습니다. 숨 쉬세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안 돼, 태섭아. 너라도. 괜찮다고요. 제가 더 젊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산소통을 벗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연기가 목으로 들어와서 기침이 나왔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길이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어요. 이런, 다른 길을 찾아야 했는데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됐죠. 그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더 번졌습니다. 사방이 붉은 빛으로 둘러싸였어요. 태섭아, 너 혼자라도 나가라. 어머니께서 등에서 내려오려고 하셨어요. 말씀 마세요. 같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배경이 점점 붉은 어둠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세상 끝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꼭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길을 잃었고 불길은 점점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온 건가요? 하지만 이 연기 속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손전등을 켜서 하늘을 향해 비쳤어요. 혹시나 해서요. 제발. 입술로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불길 속에서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게 괜찮아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불길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목이 따갑고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어머니는요? 간호사분께 물어봤더니 옆 병실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인 감정으로 현장을 망친 대원입니다. 오 과장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팀 전체가 위험해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가 된 걸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에서 오 과장님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죠.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할 건가요?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언론 보도라는 말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간다는 건가요? 잠시 후 오 과장님이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태섭아, 깨어났구나.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쉬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시고는 금세 나가셨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 씨가 병문안을 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죠. 태섭 씨, 이거 보셨어요? 신문을 받아들고 보니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구조작전 방해한 문제 대원. 그런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무책임한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연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장님이 상부에 보고할 때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언론에 흘러나간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다 오히려 문제 대원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태섭 씨는 어머니를 구했잖아요. 그것도 목숨 걸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나 봐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규정을 어겼다는 건 말이에요. 며칠 후 퇴원해서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죠. 누구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구는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오 과장님께서 별도로 저를 부르셨어요. 태섭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야. 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규정이 규정이니까. 오 과장님도 어려우신 입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드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TV 화면에 제 사진이 떴습니다. 산림청 드론 구조대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구조작전을 방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우리 태섭이 닮았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는 아직 제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죠. 어머니, 저예요. 제가 어머니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 고마워라.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 설명하기가 복잡했어요. 어차피 이해하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았고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수연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태섭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네. 저 사람들, 누굴 구했는지도 모르면서. 수연 씨가 현장을 촬영하던 손을 멈추고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며칠 후 수연 씨도 다른 부서로 전출됐거든요. 아마 제 일에 연루되는 걸 피하려는 조치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문제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죠.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를 구하려던 마음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아직도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화재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대신 오히려 더 확고한 결심이 생겼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요.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천천히 회복하면서 자꾸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흘길이 선명하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동네에 작은 화재가 났던 날이었죠. 어머니 손을 잡고 마을을 걸으면서 그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불나면 제일 먼저 뭐 챙겨야 돼요? 어린 제가 물었어요. 까맣게 탄 집을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어요. 넌 살아. 나야 불 속에서도 내 엄마니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뜻이었죠.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산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내려오던 순간이 겹쳐 보였어요. 무너지는 집 속에서 어머니를 업었을 때 불길이 등 뒤를 핫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렸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 도로가 보였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200m만 더 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태서봐, 괜찮니? 어머니께서 등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한계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 속에서도 엄마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였어요. 마지막 힘을 내서 도로까지 내려왔을 때 그제서야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신 후에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걱정스러워 하시면서도 고마워하시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그 기억을 되돌리면서 제가 왜 그 순간 포기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약속이었죠. 불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수연 씨도 현장 기록 정리를 위해 그 산에 다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연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검게 탄 드론 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죠. 현장에서 발견한 드론 잔해라고 했어요. 아마 화재 때 추락한 것 같다면서 다행히 방수 처리가 잘 된 작은 메모리 칩이 살아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연결하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몇 개는 복구가 가능했다고 했어요.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로 뿌였지만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 드론이 저를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제가 무너진 산막에서 어머니를 구해내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어요. 불길 사이를 뚫고 한 걸음씩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수연 씨가 볼륨을 높이자 잡음이 심했지만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너무 무겁지 않냐고 물으시는 소리였죠. 제가 전혀 무겁지 않다고, 더 젊으니까 괜찮다고 대답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대화 내용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쓰러지기 직전의 음성이 나왔어요. 어머니 숨소리만 들리면 돼요.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던 거죠. 수연 씨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 영상이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용감하게 어머니를 구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 거였어요. 수연 씨는 언론사에 제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보도가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는 거였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해서요. 수연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니까 괜찮다면서요. 결국 수연 씨가 지역 방송국에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그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멘트를 했어요. 지난주 산불 현장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논란이 되었던 드론 구조대원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해당 대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어요. 영상이 방송되자마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냐는 댓글부터 진짜 영웅이라는 평가, 처음 보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지적까지 다양했어요. 방송 이후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 과장님도 저를 별도로 부르셨어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오 과장님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면을 보시더니 우리 태섭이라며 정말 기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었습니다. 영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며칠 동안 사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제 이야기를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징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규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산림청 본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저는 피징계자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명령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조직의 기강을 흔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규정의 중요성, 조직의 질서, 안전수칙 준수 등등.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미국 산림청 국제구조단 소속 데니얼 로웰입니다. 통역관을 대동한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갑작스러운 등장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구조대원에 대한 징계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제구조협력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위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다고 했죠. 데니얼 로엘 대원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해왔습니다. 911 테러 현장, IT 대지진, 호주 산불.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깊이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규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랑을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거든요. 물론 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윤태섭 대원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용기였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미국 구조단에서는 이런 경우를 인도주의적 구조 행위로 분류합니다. 징계 대상이 아니라 포상 대상이죠. 그 말을 끝으로 데니얼 로엘 대원이 자리를 떠났어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갔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어요. 위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뤘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데니얼 로엘 대원의 발언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국제적인 전문가가 제 행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조선왕조실록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400년 전 기록에 적도 감탄한 효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부모를 구하기 위해 혼자 적진으로 뛰어든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적군도 그 효심에 감탄해서 살려줬다는 이야기였죠. 그 문장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부활했습니다. 적도 감탄한 효자 400년 전 실록이 증명하는 불 속의 영웅, 이런 식으로요.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효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가치관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어요. 경징계였습니다.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죠. 규정 위반은 인정하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유였어요.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저에게 특별 포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기 있는 구조 활동을 인정한다는 명목이었어요.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잘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비록 치매 증상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오 과장님도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수연 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구조의 의미를 알 것 같다고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다면서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징계는 끝났고 명예도 회복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도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돌봄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평소보다 맑은 표정이셨습니다. 태섭아, 꿈에서 나를 업었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화재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렴풋이. 등이 따뜻했어. 제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절 업어주세요. 어머니께서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 우리는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갔어요. 집은 불에 타서 많이 손상됐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산림청에서 함께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세상을 구한 아들 윤태섭을 기억하며.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드론 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고 오 과장님도 더 인간적으로 변하셨어요. 무엇보다 구조 작업을 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어요. 수연 씨는 제게 말했어요. 그날의 일이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요. 현장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어느 저녁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불탄 자리를 지나갔어요.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작은 새순을 틀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섭아, 저 나무들 참 예쁘다. 네, 어머니. 금방 크실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요? 규정을 어기고 위험을 무릅쓴 게 과연 현명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떤 규정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꿈을 꿔요.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걷는 꿈이에요. 무섭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느끼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거의 회복되셨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일은 있지만 저를 알아보시고 대화도 잘하세요. 무엇보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불탄 자리에서 다시 싹 트는 새 생명처럼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불길은 사라져도 효심은 남습니다. 세상이 잊어도 사랑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세상이 감동하는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